친환경에 대한 시대의 요구로 배출가스 규제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죠. 2023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관련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한때 클린 디젤이라는 용어까지 내세우며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넘보던 디젤이 기피되기 시작했고, 아예 내연기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그 대안으로 전동 파워트레인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순수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로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죠. 오늘은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채널 이름도 이렇게 지어놓은 마당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안 다룰 수 없었고, 제발 니값 좀 해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손색 없는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2년 혜성처럼 등장해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과 동시에 적자에 허덕이던 변방업체 테슬라를 전기차 업계 1인자로 급부상시킨 차, 서서히 일렁이는 전동화 물결에 모터를 달았던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첫 번째 세단 모델 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해 짧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3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둥지를 튼 테슬라는 지금처럼 주목받는 거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처를 찾아다니기 바빴고 시제품조차 겨우 만들어낼 정도의 작은 전기 스포츠카 공방이었죠. 예상하셨다시피 사명은 대부분의 전기차가 사용하는 AC 모터를 발명한 천재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빌렸고, 이에 맞춰 로고 역시 테슬라의 T를 형상화했습니다.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건 핵심 투자자이자 공동 창업자로 이 사람이 합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금이 확보됐음에도 창립 초기는 순탄치 않았는데,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심찬 포부와 함께 공개했던 첫 번째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출시 일정은 거듭 연기됐고, 설상가상 일론 머스크가 먼저 창업한 민간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실망스러운 성과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주인이 허황된 꿈을 팔아 돈을 버는 사기꾼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까지 했죠. 여기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악재로 적용해 쏟아부었던 투자금이 막대한 적자로 이어지는 등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회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이사회 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주도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 대대적인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핵심 인재들을 새로 끌어들여 회사를 재정비해 살아남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드스터의 양산에 성공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로터스의 경량 스포츠카 앨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테슬라 로드스터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전기차 특유의 퍼포먼스, 300km가 넘는 완충시 주행거리를 확보하면서 양산형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기에는 충분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팩은 전기차를 위해 별도로 제작한 대용량 배터리가 아닌 일반적인 모바일 기기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 여러 개를 이어 만든 방식으로 원자재 수급과 제조 공정이 간편해 관련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신감을 얻은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새 모델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로드스터를 통해 축적한 고성능 전기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유니크한 스타일의 대형 세단을 준비했습니다. 또 마츠다의 디자인 총괄이었던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을 영입해 이번에는 테슬라만의 디자인까지 입혔죠. 당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설계할 때 대부분 친환경,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보급이 용이한 소형차에 집중했던 것과 반대로 처음부터 스포츠카 같은 럭셔리카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화이트스타는 2009년 시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3년 후인 2012년 양산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직관적인 네이밍을 사용한 테슬라답게 모델 S라는 단순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승용 라인업의 이름을 그냥 섹시로 라임을 맞추고 싶어서였다고 하죠. 이 Y가 가장 늦게 나온 것도 CEO 성향을 떠올리면 납득이 됩니다. 여담으로 모델 E가 되어야 했을 이 차는 포드가 같은 이름을 선점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지금의 모델 3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 차를 처음 접했을 때 외관이 너무 멋져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땐 이 거대한 그릴 덕분에 상세 설명을 읽기 전까지 이 차가 전기차인 줄도 몰랐습니다. 흔히 전기차라고 하면 마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듯한 모습이 대부분인데 반해 여느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김새로 자연스럽게 눈에 익었죠.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프레임리스 도어를 품은 유려한 패스트백 바디라인, 차체에 수납되는 도어 핸들, 리어램프 한켠에 포함된 충전구 등 돌출부나 절개선을 최소화해 매끈하게 빚어낸 외관은 누가 봐도 고급스러웠고, 엔진을 탑재한 보편적인 차였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2m 가까운 넉넉한 전폭과 낮은 전고, 5m에 달하는 전장으로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도 상당했고, 고성능 차의 상징인 대구경 머플러 하나 없지만 풍부한 볼륨감이 범상치 않은 인상을 만들어냈죠. 차에 가까이 다가가면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이 마중을 나오는데, 지금은 이 방식을 쓰는 차들이 꽤 많아졌지만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죠. 유려한 외관에 이끌려 들어간 실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동 버튼조차, 전원 버튼이라고 해야 맞나요? 아무튼 그런 버튼조차 없이 차에 탄 뒤 브레이크만 밟으면 작동 준비를 완료하는 것만 봐도 보통의 차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센터 페시아를 가득 메운 거대한 터치스크린이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버튼을 극단적으로 없앤 이 전위적인 디자인은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보는 듯 깔끔했지만 동시에 억지로 우겨 넣은 듯 약간의 어색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가격에 걸맞는 고품질의 소재로 마감해 손에 닿는 곳곳의 질감이 좋긴 했습니다만, 나름 럭셔리카인데 심플하다 못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소재의 좋은 인상을 반감시켰죠. 대개 떨어지는 내장 소재를 좋은 디자인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 S는 그 반대의 경우였어요. 17인치에 달하는 터치스크린은 애플의 iOS를 닮은 메뉴 구성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다면 처음 조작하더라도 쉽게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조장치나 음악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하단에 배치해 직관성을 높였고, 화면이 시원스러워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를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했죠. 또 의외로 만족스러운 노브랜드 오디오, 차량에 통신칩이 내장되어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나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느려터진 웹서핑 기능을 제공하는 등 생김새에 걸맞는 편의 기능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우려했듯 종종 딜레이가 생기거나 터치 시 반응이 없어 조작감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단점이었는데, 지금도 기존의 물리 버튼을 터치스크린에 통합하는 것에 많은 소비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 저 역시 그런 편입니다만 아싸리 화면을 키워버리니까 큰 불편 없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기어 레버는 컬럼식으로 지분 투자로 연을 맺은 벤츠 부품을 사용했고, 편리한 조작감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왕 쓰는 김에 와이퍼 레버와 크루즈 컨트롤 조작 레버까지 함께 가져왔죠. 뒷좌석도 남달랐습니다. 정직하게 3인분으로 나눈 2열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좋은 가죽을 둘렀고, 사이좋게 헤드레스트도 고정식으로 운전자의 후방 시야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고화질 후방 카메라를 주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보완했습니다. 무엇보다 차체 하단을 관통하는 프로펠러 샤프트나 배기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덕분에 사실상 2인승에 가까운 대부분의 세단들과 달리 모든 승객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었죠. 친절하게도 3개 좌석 모두 열선이 들어오는데 조작을 오로지 터치스크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앞좌석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 트림 하단에 수납 공간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이 뛰어났지만 이후 등장한 모델들처럼 별도의 차광막이 없어 더운 여름철에 열기가 유입되는 단점이 있었죠. 후면 유리까지 넓게 열리는 트렁크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배기라인이나 연료 탱크가 필요 없으므로 트렁크 하단까지 여유 공간을 확보했고, 뒷좌석 홀딩 기능까지 넣어 비슷한 체급의 세단 중 가장 뛰어난 적재 능력을 제공했어요. 여기에 미드십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보닛 아래 트렁크, 일명 프렁크 공간 또한 꽤나 실용적이었습니다. 여타 전기차들이 지금도 각종 장치를 몰아넣느라 엔진 없이도 꽉 찬 보닛을 선보이는 것과 대조적이죠. 아예 안 열리게 설계한 차들도 있던데, 일부 국가에는 7인승 3열 시트가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아무리 패스트백이라고 해도 세단인데 어떻게 3열이 있나 싶지만, 네, 어린이들만 타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파워트레인은 한 개의 고성능 모터가 뒷바퀴를 굴리는 후륜구동 모델을 기본으로 앞뒤 2개의 소형 모터가 4바퀴를 모두 굴리는 AWD, 여기에 다양한 용량의 배터리를 조합해 주행 목적과 운행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나중에는 고성능 후륜 모터에 전륜 모터까지 더한 퍼포먼스 모델을 추가해 웬만한 슈퍼카 못지않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말이 이래서 그렇지 고성능 모델뿐만 아니라 하위 트림 모델들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의 성능이었어요. 2톤에 육박하는 공차 중량과 에어 서스펜션이 고급차다운 승차감을 만들어냈고, 차체 하단에 낮게 깔린 육중한 배터리팩이 무게중심을 낮춰주면서 몸무게에 걸맞지 않는 날렵한 주행 감각까지 선사했습니다.
제동 시 버려지는 운동에너지를 활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장치의 개입을 제외하면 내연기관 차를 모는 듯한 자연스러운 주행감으로 여러 자동차 전문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았죠. 보통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모터의 고주파음도 모델 S는 급가속시를 제외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고급차답게 풍절음과 바닥소음 역시 다른 전기차에 비해 적어 음악과 함께하면 주행이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실사용 400km를 훌쩍 넘는 10년이 더 지난 지금 기준으로도 넉넉한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순수 전기차의 최대 걸림돌인 충전에 대한 우려 역시 어느 정도 해소했죠. 에어컨이나 히터가 두렵지 않은 전기차는 한동안 이 차 말곤 전무했어요. 2014년부터는 오늘날의 테슬라를 잇게 한 핵심 기술,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추가됐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전방 감지 레이더, 전방위 초음파 센서를 조합해 주변 사물과 차선을 인식하고 차가 직접 가감속과 조향까지 제공하는 양산차에 탑재된 것으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에이다스였죠. 처음 선보일 당시부터 웬만한 일상 주행에서 운전자가 손만 얹고 있어도 힘들이지 않고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뛰어난 완성도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방대한 필드 데이터를 수집해 놀라운 속도로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은 전기차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이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 하면 자율주행차를 곧바로 연상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무인 차량 주차 및 호출 기능, 셀프 드라이빙 등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완전 자율주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특정 기능을 제한한 높은 수준의 반자율주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내의 수많은 브랜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죠. 물론 완전 자율주행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지 않아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이를 증명하듯 허공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거나 잘 가다 급제동에 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채 잠을 자다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센서의 오류나 반자율 시스템을 맹신하면서 발생한 몇몇 사고들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를 방지해 목숨을 건지는 일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자율주행으로서는 가장 최고 수준이라는 건 확실하죠. 컴퓨터는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일으키는 실수보다 컴퓨터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적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웬만한 초보 운전자들보다는 훨씬 잘할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주요 기능을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로 제공하면서 모든 차량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단연 압권이었죠. 매번 번거롭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새 차를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최신화해 출근길에 없던 기능이 퇴근길에 생기는 그런 차였습니다. 물론 내외관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속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들과 최신 사양의 컴퓨터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연식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차량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혁신적인 부분임에는 틀림없죠. 또 옵션 판매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선보이면서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했는데, 완성된 부분까지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으로 발전을 거듭할수록 신차로 구매 시 옵션 가격은 비싸졌지만, 먼저 구매한 오너들은 OTA를 통해 최신 모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900만원이었던 FSD 옵션 가격은 현재 15,000달러, 우리 돈 1,9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졌네요. 한편 이걸 약간 꼬아서 해석했는지 벤츠와 BMW 등 일부 브랜드에서 차량의 기능을 제한해둔 뒤 추가 결제를 통해 해금한다는 괜시리 기분만 나쁜 옵션을 선보여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테슬라는 나름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얘네는 그런 것도 딱히 없었으니까요. 군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